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지리하게 여야 간의 협상을 하던 국회 구성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에 있는데 이를 앞두고서 지금 후보 간에 아주 치열한 경쟁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28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는데요. 이 상황을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짧게 짚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송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좀 늦었지만 아주 잘 됐습니다. 네. 원래 국회에서 이렇게 상임위원장을 여야에서 이렇게 나눠서 맡아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오래된 관행입니다. 이게 네. 국민의힘에서 국회 보이콧한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일단 전격 등원을 한 거죠. 좀 자존심은 상하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결정한 네. 걸 좀 평가해서 앞으로 좀 집권 여당을 좀 배려해주는 이런 모습을 국회 안에서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들어온 건 굉장히 잘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좀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네. 글쎄 이제 그 과정을 보면 과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이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고요. 결국 국민의힘이 이제 굴복해서 이제 원구성에 합의를 해준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네. 원구성이 됐으니까 그리고 네. 예상보다 빨리 된 거니까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과정을 보면 결국 민주당의 거대 의석 힘자랑에 국민의힘이 끌려다가다가 거의 항복한 수준의 원구성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네. 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과연 대화와 타협 이라고 하는 거는 찾아볼 수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번 이 과정에서 보면 그냥 민주당이 먼저 선점을 해버리고 이거 가지려면 가지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과거 수십 년간 해왔던 1987년 체제 이래로 여야 간에 협의해오고 서로 분배하고 협상하고 이런 것이 결국 자취를 감췄다. 그래서 저는 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원내 1당과 2당이 이제 상당히 갈등 양상을 이제 빚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하게 하는 그런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고요. 또 이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국회 독재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이제 개원한 지 28일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좀 파행이 빚어진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이제 법안이 관련한 이제 법안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좀 어떤 법들이 현 상황에서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좀 효력을 발휘하는 법안이 될 수 있을까요? 둘 다 통과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국회라는 데가 법치보다 여야의 대화, 네. 타협, 협치, 의회 정치 이런 게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다수당이 먼저 선정을 하자 좀 말이 안 돼요. 또 이걸 또 반대로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견제하는 법안을 내놓고 하는데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전 둘 다 이런 법은 통과 안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대화와 타협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다른 의견이 없고요.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협의를 해서 관행적으로 정해왔던 그동안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 국회 운영이라는 게 어떻게 전부 다 법대로 합니까? 법에 그렇게 아주 상세한 것까지 다 규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까지도 규정을 해서 자, 원내 1당이 앞으로 이거 가져간다는 거 마음대로 하도록 하자. 이거는 힘자랑의 제도화입니다. 그렇죠? 그런 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그냥 힘으로 다 밀어붙이면 될지 모르겠으나 네. 민주당이 언제까지 계속 일당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게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그리고 독재 방지법 이런 거는요 법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서로 상대를 존중하는 데에서
그 이런 법의 정신이 살아나는 거지. 이게 법으로 해서 법으로 독재 방지한다고 그게 방지가 됩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네. 둘 다 황당한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28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이 이제서 이제 완료가 됐는데 이렇게 원 구성이 지연되는 걸 좀 이렇게 방지하기 위한 그런 좀 뭐 뾰족한 방안이 좀 있을까요? 네, 그건 법으로 할 문제는 아니에요. 여야가 대화해서 빨리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네. 당내보다는 그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면 좀 더 날짜를 앞당길 수 있겠죠. 이건 뭐 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정치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화와 타협, 정치의 영역으로 해결할 부분이다. 네, 그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법사위 운영을 놓고 첨예하게 이제 대립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정청래 위원장이 청문회 증인들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를 했고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처벌하는 정청래 방지법도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 위원장은 맞제소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사위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뭐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고 할 때부터 충분히 예상했던 저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뭐 정청래 의원이 뭐 이런 류의 그 어떤 그 비아냥 뭐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의원 본색을 유감없이 발휘한 법사위 운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정청래 의원을 이 상임위원장에 임명한 것부터 자체가 저는 뭐 이런 상황을 충분히 저는 예견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완전히 코미디화되고 있는 이 법사위 운영 방식 뭐 이런 것들은 민주당 지도부 그러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사실상 내정한 그 지도부의 책임도 대단히 크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국민적인 비판 뭐 이런 걸 민주당 지도부가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법사위를 놓고 위원장을 놓고 제소, 맞제소, 이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발 뭐 제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무슨 실익이 있나요? 어차피 국회 절대 다수 세력이 지금 민주당인데 그냥 대변인 성명으로 그쳐도 될 것 같고요. 또 이건 국민이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 안에서도 아니 내용은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이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네. 심지어 선서도 거부하고 이거 뭐 말이 안 된다. 내용에 대해서는 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을 비판을 했는데 정청래 위원장의 이제 태도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제기되면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 정청래 의원이 뭐 그런 태도가 뭐 좋다, 잘했다,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내용을 봐야지 태도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게 전체를 잘못된 걸로 얘기하면 되느냐 이런 정도 반론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도 이런 걸 한번 의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법사위원장 제소까지 가고 또 맞제소하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양쪽 다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당대회 상황으로 이슈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이 영남 당심 잡기에 이제 나서고 있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는 나경원, 원희룡 전 장관 각각 PK와 대구를 찾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대구와 이제 부산을 방문하는데요. 당원의 이제 40% 정도가 몰려 있는 영남권인데 이 영남권 표심이 좀 이렇게 이제 방문과 뭐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인사하는 이런 상황이 좀 표심에 좀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미 상당 부분은 아마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영남권 표심이라는 건 국민의힘에 대단히 중요한 거죠. 뭐 네. 거의 전부라고 해도 그 뭐 과언이 아닙니다. 뭐 호남권 표심이 민주당의 거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해도 별로 틀린 거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영남권 출신과 그다음에 영남권 출향민들이 또 수도권에 대부분 있거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영남권 표심이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이제 한동훈 후보한테 약간은 그 쏠려 있는 듯한 인상이지만 네. 그러나 이제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지금 뭐 용산 대통령실에
그 어떤 후광이 있는 뭐 친윤계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현재는 그렇게 명시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아마 표심이 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남권 40%가 어느 쪽으로 뭐 완벽하게 쏠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아직은, 이거 지금 이제 뭐 한 이틀밖에 안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적어도 한 열흘 정도는 지나야 어느 정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성 기자님. 네,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용산 대통령실에서 뭐 누구를 미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반 종반으로 가면서 그런 게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작년 전당대회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그 당시 후보를 아예 주저앉히고 또 안철수 후보는 좀 강하게 견제를 하고 해서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과반 득표해서 당선되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개입 안 한다고 말은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하는데 진짜 끝까지 그 인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원희룡 전 장관이 소위 요즘 말로 하는 뭐 갑툭튀, 갑자기 20일에 그 결심을 하고 출사표를 던진 게 그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는 그렇게 추정은 되죠. 네. 그렇지만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원희룡 전 장관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개입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흐름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용산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앞서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개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영남 표심도 그쪽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좀 약간 이상한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서울에서는 잘 못 느끼는 지점이라고 하는데,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거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술렁거린다고 해요. 야 이거 좀 뭐야 이거 좀 이상하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야 이거 저 제2의 이준석 아니야? 배신자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야 이거 호랑이 새끼를 키운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영남에서는 특히 배신자 프레임이 무섭거든요. 옛날에 네. 유승민 전 의원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자 하면서 지금까지도 좀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 이른바 그 배신자 프레임 같은 게 어떻게 작동을 할지 이런 것도 좀 지켜볼 지점입니다. 말씀하신 바로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 이 시점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에 이제 수정 제안을 한 이유, 말씀하신 대로 영남 표심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오히려 거스를 수 있는 뭐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좀 이상한 거죠.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걸 제안한 건 전 잘했다고 봅니다. 특히 수도권 민심에서는 이건 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앞장서서 네.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수도권에는 좀 확실히 많아요. 그리고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하자, 굉장히 상식적인 제안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저 정도면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의외로 이제 영남 표심에는 이거 좀 약간 이상한 기류가 읽힌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전당대회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꼭 그게 최해병 특검법이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100% 유리하게만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다. 좀 내부에 역풍도 불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전 위원장이 왜 그 이 시점에서 그 제3자 특검 수정안을 갖고 나왔을까요? 저는 그 본인이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을 했잖아요. 거기에 다 답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워낙 압도적인 국민들이 지금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그 찬성하고 있어요. 네. 그거를 그냥 공수처 수사가 먼저 이렇게 하고서 과연 막아낼 수 있느냐? 못 막아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을 내놓자. 네. 그런데 그 대안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그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대표가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 안으로 제3자 추천, 대법원장 추천에 특검법을 내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시점상 아무리 빨라도 8월 초 중순 정도는 돼야 될 거래요. 네. 그때쯤 되면 공수처 수사는 아마 끝났을 거예요. 새로운 국면이 전개가 돼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을 상정하고 그 대안으로서 지금 전략적인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이제 뭐 영남권을 중심으로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 특검법을 반대하는데,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특검법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공수처 수사가 먼저고, 네. 만약에 거기서 미흡한 부분이 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특검법을 제안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윤 대통령하고 그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예를 들어서 8월 중순이라는 시점을 우리가 상정을 한다면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을 저는 한동훈 후보가 잘 설명을 하면 이 그 지금 일각의 의구심은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만 배제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이제 전부 다 만났습니다. 만남 요청을 이제 거절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한 위원장을 이렇게 특별히 배제를 하는지 왜 그런 겁니까? 좀 안 좋아 보여요. 홍준표 대구시장 굉장히 나이도 많고 관록 있는 정치인인데 꼭 이렇게 한 사람을 구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 또 짐작컨대 차기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겨뤄야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찍어 누르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받는데 이게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이게 오늘 이철우 경북지사도 안 만났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히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네. 영남에서 표심이 약간 이상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대구시장 경북지사가 둘 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일단 안 만났다는 거는 그쪽에서 뭐 좀 그 당원들의 네. 눈치를 보는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저도 뭐 자신은 없습니다만 이런 추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되는 좀 민감한 이런 지점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심하게 견제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된 디스가 영남 표심에도 일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홍준표 시장이 사실은 뭐 대구 경북에 지금 대구시장을 하고 있지만 이른바 TK 표심을 막 이렇게 움직일 만한 정치인이냐,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도 네. 그랬고요. 그래서 공연히 그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하려다가 홍준표 시장 자기만 좀 손해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계속해서 그 전부터 오래 전부터 이제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고 좀 이제 배타적으로 대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일관적으로 보여왔는데 이철우 경북지사도 만남을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경북 그렇죠. 경남지사 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약속을 했다고 하죠. 근데 아마 거기에 이제 약간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아마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관계, 뭐 이런 부분도 저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고려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덜컥 해놓고 보니까 홍준표 시장은 안 만나줬단 말이죠. 네. 근데 자기만 만나서 뭔가 좀 이렇게 모양이 좀 일그러진 모습, 네. 아마 이런 것들까지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네. 그 약속을 취소한 것 아닌가. 왜 그러냐면 무슨 뭐 일정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일정이 뭐 어제 오늘 생긴 일정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일정이 있으면 다른 시간으로 변경해서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린 의지가 걸 없다. 보면 네. 그 아마 뭔가 그러니까 용산과의 관계 뭐 이런 것 부분에서 본인이 좀 판단을 다시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경원, 원희룡 그 연대설이 이제 화두로 이제 네. 올라온 상황인데 원희룡 전 장관은 긍정적인 태도이고 나경원 의원은 좀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이 모습인데. 그건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뭐 물론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보면 원희룡 전 장관이 되게 뭐 근소한 뭐 차이지만 네. 뭐 2위예요. 그리고서 이제 뭐 오차범위 내지만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3위인 경우가 많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실에 이제 일종의 뭐 지원이 있다는 게 지금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요, 당연히 그 원희룡 나경원 연대 이렇게 되면 네. 그거는 원희룡으로의 단일화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로 단일화될 거니까 원희룡 전 후보는 본인이 이제 동의하는 것이고, 나경원은 이렇게 되면 내가 그냥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견제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나경원 의원에게는 이제 좀 불리한 연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 선을 긋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대학 동문 아니겠습니까? 대학 동문이고 이제 같은 과 같은 학번인 뭐 오랜 이상하게 이번에 서울법대 친구인데. 출신들이 많이들 나오셨더라고요. 연대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 2차 결선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년에 전당대회 할 때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53% 득표해서 그냥 끝나버렸죠. 대표 네. 선출됐는데 그때 이제 2등이 안철수 23%였고요. 천하람 후보가 15% 굉장히 많이 얻은 편입니다. 또 황교안 후보가 9% 이렇게 1, 2, 3, 4등이 나왔는데 사실은 안철수 그 당시 후보는 용산에서 찍지 마라 거의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23%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미 1차 투표 결과 나오기 전부터 김기현 대세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안철수 천하람 중에서는 당연히 안철수 후보가 많이 앞서 있는 정치인이었고요. 그런데 그때하고 좀 구도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용산에서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을 지원하는 걸로도 알려져 있지만 네. 또 나경원 의원도 그렇게 만만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죠. 2019년, 20년에 그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막는다고 앞장서서 싸우다가 그 당시 원내대표였죠. 그래서 네. 기소가 돼서 지금도 재판 진행 중이고 아직도 1심 선고가 안 나왔죠. 그래서 어떤 그 투사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른바 이 정당에 들어와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약간 좀 뭐 이상하게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렇게 쉽게 주저앉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희룡, 나경원 두 사람이 네.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1차 투표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과반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2등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결선까지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후보 단일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2차까지 갈 것으로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네. 어차피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네. 1차 투표를 앞두고서 누가 그만두지 않는 한 그 이 두 사람 간의 연대가 뭐 굳이 연대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1차 투표는 1차 투표대로 하고 네. 그리고서 만약에 거기서 그 뭐 누구 하나가 과반을 못 얻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1등 빼놓고 2, 3등이 연대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친윤계가 미리부터 발설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한동훈 후보 친윤의 한동훈 후보 견제라고 봅니다. 2차까지 안 갈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연대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연대서를 그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한동훈 후보를 1차 때 50%를 못 넘도록 하려고 하는 저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거든요. 네. 뭐 그게 성공할까요? 뭐 저는 성공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민주당 이제 전대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대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이춘석 4선 의원 그리고 이제 이계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제 두 분 다 4선 중진으로 개파색이 엷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최근에 일극 체제 뭐 이런 이제 비판을 좀 희석시키려는 그런 이제 뭐 그 포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내의 최고위원 이제 후보 면면을 보면 친명 일색으로 채워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대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마지막 논평 들어볼까요? 이거 뭐 길게 할 얘기는 아닙니다. 워낙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누가 전대위원장을 맡았는지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또 대명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또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걸 이제 또 대명. 그러니까 어대한하고 좀 이렇게 좀 대조가 이루어지네요. 네.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도 나와서 내가 이 당의 최고위원이 되면 민주당을 내가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내 어떤 정책을 내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다 이 얘기만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뭐 중진이나 다선 의원들은 아니 최고위원들이 이건 곤란한 것 아니냐. 이거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의식해서라도 최고위원들이라도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이야기 나오니까 국민의힘 그 러닝메이트를 갖고 당내에서도 뭐 윤상현 의원 포함해서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러닝메이트는 이제 보기 나름인데요. 그건
뭐 대표하고 최고위원하고 짝을 짓겠다, 뭐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놔두면 되는데 그걸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어떤 자기의 위세를 이용해서 약간 줄 세우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공격 자체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분들도 다른 분들도 아마 런닝메이트를 구할 수 있었으면 아마 구했을 겁니다. 좀 구하기 어려운 분들이 그런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대 분위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도 큰 차이가 없는데 민주당 전당대회는요. 뭐 심하게 얘기하면 사실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선대위원장이 누구고 뭐 어떤 누가 뭐 개파색이 얽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대명인데 어차피 지금 뭐 후보가 경쟁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안 나오는 분위기로 가는 것 아닌가요? 그럼 추대죠, 추대. 사실상 추대죠. 저 박찬대 원내대표 추대했듯이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이 절차상에 뭐가 어떻고 뭐 룰이 어떻고 하는 게 무의미하다.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뭐 흥행 비상? 아니 비상 걸릴 것도 없어요. 원래부터 저 이재명 대표가 짜놓은 구도 그대로 가는 것이고 네. 최고위원도 결국은 다 공약이 이재명 대표 지키겠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공약이 흘러가는데 뭐 여기서 무슨 더 이상 뭐 이게 뭐 민주당 전당대회가 뭐 변수가 아무 변수 없는 걸로 저는 그 보입니다. 저희 같은 기자들의 눈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 없는 일종의 요식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흥행의 비상이다 지금 자막으로 나갔는데 네. 민주당에 이게 좀 그 어떤 역풍으로 갈 수도 있습니까? 아니 충분히 이재명 대표는 처음부터 예상했던 바고요. 그러니까 뭐 역풍이라는 건 이제 일반 국민들을 보면 아니 뭐 저 민주당의 그 흐름을 보면 다 그냥 한 사람 그 후보로 나와서 뭐 찬반 투표하고 원내대표 그렇고 대표 그렇고 뭐 최고위원들은 다 대표 지키겠다고 하고 나오고 그러면 저 당은 정말 이재명 전 대표의 사당인가? 아마 그런 데에서 이제 여론상은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글쎄요. 이재명 전 대표는 그걸 각오하고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첨언 없으시면 한 줄 논평으로 갈까요? 예, 그 보통 흔히 하는 말 중에 역대 최악의 국회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번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잘못된 프레임이죠. 반정치주의를 부추기는 아주 나쁜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사실 제가 정치부 출입 기자 꽤 오래 했는데 이 대수가 쌓일수록 국회의원들 실력이나 인품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요. 다만 지금 좀 더 필요한 것은 당 지도부가 의원들한테 좀 더 자율성을 주면 훨씬 더 좋은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그런 희망과 염원 이런 걸 담아서 22대는 역대 최고의 국회라고 논평하겠습니다. 4년 후에 받을 평가에 대한 기대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그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뭐 원내 일당이 뭐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정하는 법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원구성 뭐 그동안에 민주당이 보여온 여러 가지의 일방통행 뭐 이런 것들 있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국회에 관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마치 민주당이 영원히 일당을 할 것처럼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근시안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줄 논평까지 들어봤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